앞에 비디오에서 인지 구조가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응답자마다 서로 다른 인지 구조를 사용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건지는 내용 분석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분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다수의 응답자로부터 다양한 개인 구상을 자유롭게 도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응답자별로 다르게 도출된 그리드를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내용 분석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에 따라서 같은 의미더라도 표현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성스럽다, 어떤 사람은 소녀답다, 어떤 사람은 아가씨 같다.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여자 같다. 뭐 약간씩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지만 음, 거의 유사한 의미일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것인가? 이런 카테고리로 묶는 하나의 여러 개의 인지 구조를 유사한 인지 구조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 것을 이제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분석을 통해 그리드의 통합을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카테고리로 있는지, 어떤 식의 카테고리로 묶이는지를 분석을 하기 위한 거고요.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혼자 분류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내용 분석을 해야 하냐면 연구자가 단독으로 내용 분석을 수행할 경우 응답자의 의미가 주관적으로 해석이 돼서 개인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객관성이 좀 주관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필요한데 한 명은 연구자, 한쪽은 이제 협력자, 콜라보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연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 작업을 합니다. 각자 분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내용이 얼마나 분류가 일치하는지 그 일치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해서 이 신뢰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두 명의 공동 연구자가 내용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수의 외부 협력자나 내용 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류가 객관적으로 분류되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뢰성 있게 분류가 됐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안정성, 재생산성, 정확성.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분류가 신뢰 있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분류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거는 같은 사람이 또다시 분류를 해도 내가 또다시 분류하면 똑같이 분류할 것인가 라는 거고요. 재생산성은 다른 사람이 분류해도 동일하게 분류할 것인가 라는 얘기고요. 정확성은 이 분류가 일관성이 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켜져야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류라고 할 텐데요. 본 영, 이 레파토리 그리드에선 그럼 내용 분석의 신뢰도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 수업 시간에는 카파 상관 개수를 그래서 그러니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석에서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내용 분석 외에도 두 명이, 그러니까 보통 관찰자 또는 평가자들의 분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확률로서의 평가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파 상관 개수를 보는 건데, 이 카파 상관 개수는 보통 80% 이상? 0.8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파 상관지수 K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PU 빼기 P 나누기 1-P라고 하는데요. PO가 그러면 뭐냐면 그 전체의 개수 중에서 그 두 명의 관찰자, 그러니까 분류한 두 명이 동일하게 분류한 개수를 말합니다. 지금 이 오른쪽의 예를 보면요. PO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전체가 yes, no 이렇게 A는 yes라고 분류를 한 게 25개고 no라고 분류한 게 25개인데 둘 다 25개씩 분류를 했는데요. B는 yes라고 분류한 게 30%인데 30개인데 그 중에서 A랑 똑같이 분류한 게
20개고 A가 no라고 했는데 B는 yes라고 한 게 10건이에요. 그리고 no는 20건에 대해서 no라고 B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A가 yes라고 한 거에 대해서 no라고 분류한 게 5건이고 A가 no라고 한 거에 대해서 B가 no라고 한 건 15건이라고 했을 때 이 분류는 이 두 사람이 분류한 건 얼마나 믿을만 할 것이냐, 이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류냐, 이것이 이제 카파 상관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가 50개니까 분모는 50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A, B, C, D를 여기다 그냥 A, B, C, D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동의한 거는 A하고 D가 지금 A랑 B가 동일하게 그 분류한 것이 A하고 D잖아요. 그래서 A 20, D 15에서 35, 그러니까 50건 중에서 35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분류한 건수는 0.7이기 때문에 비율은 0.7이기 때문에 P5는 동의한 비율은 0.7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2는요. 얘가 동의를 한 이유가 같아진 이유가 정말 얘가 잘 분류해서도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그런 식으로 분류를 원래 하는 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의 오류,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의해서가 아니라 얘네들의 성향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닐까, 그런 에러가 아닐까라고 해서 만든 게 P인데요. 각 항목별의 값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각 항목별의 값은 그 응답자들이 그 응답을 한 비율이 곱인데요. 예를 들어서 yes라고 할 비율, yes라고 할 비율은 A가 yes라고 할 비율과 B가 yes 할 비율을 합친 건데요. 그거는 이제 전체 중에서 A가 yes라고 한 비율은 뭐예요? A가 yes라고 한 거는 50건에 25%가 25가 될 거고요. B가 yes라고 한 거는 이 A와 C를 합친 것, 즉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50분의 25 곱하기 50분의 30 하면 0.3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냥 노라고 할 비율은 뭘까요? 노라고 할 비율은 A가 노라고 응답할 비율 25에다가 25건에다가 50에 25가 0.5죠. 그다음에 B가 노라고 대답할 비율 해서 20 해가지고 A 플러스 B 플러스 D 하면은 이것이 이제 0.2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카파 상관계수 카파는 P5 빼기 P를 이제 1 빼기 P2로 나눈 거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P5가 0.7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P2가 0.3 더하기 0.2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카파 상관계수는 0.4여서 얘는 별로 지금 신뢰할 만한 분류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애자일 프랙티스, 애자일 실천법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애자일 실천법으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런 지금 컨스트럭터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럭터를 분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콜래보레이터는 스콥 매니지먼트, 아키텍처 매니지먼트, 체인지 매니지먼트 이 세 개로 분류를 했고요. 리서처는 아이덴티파잉 스케일, 매니징 리콰이어먼트, 이지 투 디자인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사실 방금 바로 앞에 예제는 yes와 no라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한 예인데요. 보통 실제로 우리가 내용 분석을 하다 보면 동일한 분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했을 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콜래보레이터와 리서처가 서로 다르게 분류를 했는데 다른 기준으로, 그러면은 다른 기준으로 분류했어도 동일하게 분류되는 게 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분류된 게 보면은 스콥 매니지먼트랑 아이덴티파잉 스케일이 좀 유사하게 분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콜래보레이터의 아키텍처 매니지먼트랑 그 리서처의 이지 투 디자인이 좀 비슷하게 분류가 됐고, 그러니까 얘가 같은 분류예요. 그리고 콜래보레이터의
체인지 매니지먼트랑 리서처의 매니징 리콰이어먼트가 결국은 같은 분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가 어떤 그 콜래보레이터 어떤 분류가 리서처의 어떤 분류랑 동일한가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분류 중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것인가 나중에 협의를 해서 또 합쳐야 되는데 아니면 이름을 붙여야 될 때는 보통은 콜래보레이터 쪽에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분류를 이제 스코프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범위 관리, 그 다음에 아키텍처 관리, 변화 관리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전체 인지구조수에서 동의한 숫자가 뭐냐면 제가 그 범위 관리랑 그다음에 아이덴티파잉 스케일이 같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아키텍처 매니지먼트랑 이집트 디자인을 같다고 본다고 그랬고 체인지 매니지먼트랑 매니징 리콰이어먼트를 같다고 봤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지금 진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개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전체 인지구조수가 20개고요. 동의한 숫자가 17개이기 때문에 PO는 지금 0.85로 첫 보기 꽤 잘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그 내용 분석, 그러니까 범위 관리로 분류된 애들이 얼마나 잘 분리됐냐를 볼게요. 거기에 이제 분류된 예를 보면 전체 인지 구조 중에서 콜래보레이터가 스코프 매니지먼트로 인지한 수, 리서처가 그러니까 스코프 매니지먼트에 해당되는 아이덴티파이 스케일로 분류한 비율을 보면 지금 콜래보레이터는 이 원래 그 동의한 부분 외에 지금 매니지먼트 리콰이어먼트에 살짝 들어있는 얘네들까지 해서 더하기 2를 해서 7 더하기 2 해서 9개고요. 그 다음에 리서처는 아이덴티파잉 스케일이라고 분류한 거 외에 이집트 모디파잉 리콰이어먼트에서 하나 더 있었어요. 8개예요. 그래서 20분의 9 곱하기 20분의 8 하면은 0.18이 됩니다. 다음은 아키텍처 관리 쪽으로 살펴보면요. 아키텍처 관리랑 리서처는 똑같이 리서처는 이집트 디자인 이름만 같이 분류된 게 다 동일하게 분류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지구조가 20개고 그다음에 여기 똑같이 분류된 게 4개를 곱하면 20분의 4 곱하기 20분의 4 하면 0.0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 관리? 변경 관리 쪽에 해당되는 걸 보면요. 콜래보레이터가 변화 관리라고 인지한 거는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다가요. 추가적으로 이집트 모디파이 아이덴티파이어에서 하나를 합쳐서 7개가 될 테고요. 그 리서처는 매니징 리퀘어먼트로 했는데 이 6개에다가 이 2개를 합쳐서 8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분의 7 곱하기 20분의 8 하면 0.14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2는 결과적으로 얼마냐면 아까들 그 곱한 것들의 합이라고 했으니까요. P 스콥 더하기 P 아키텍처 더하기 P 체인지에서 0.18 더하기 0.04 더하기 0.14 아까 구한 값들 다 더했더니 0.36이 돼요. 그래서 카파 개수식 있잖아요. 이 식에다가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이게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P5는 아까 0.85였으니까요. 이거를 계산을 하면 0.76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요구하는 0.9, 0.8 내지 0.9는 돼야 되는데 그보다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금 내용 분석한 거 있잖아요. 처음에 분류하는 작업부터 콜래보레이터와 리서처가 각자 분류를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콜래보레이터랑 리서처가 어떤 식으로 상대방이 분류를 했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서처가 이제 콜래보레이터의 분류 기법
스콘 매니지먼트, 아키텍처 관리, 그다음에 변화 관리,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본인이 이제 참조해서 다시 분류를 하면 좀 더 아까보다는 더 잘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분석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첫째, 어떤 인지구조가 중요한 인지구조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지구조가 중요한 인지구조냐,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이 생각이 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한 것게 굉장히 중요한 인지구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언급된 인지구조 가 이제 중요한 인지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결과를 이제 봤더니 리서처가 그냥 콜라보레이터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콜라보레이터가 하자는 대로 했더니 범위 관리가 45%, 아키텍처 관리가 20%, 체인지 매니지먼트가 3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이 범위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에 이제 차이점이 얘기가 많이 나면 사람들한테 차이를 비교하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범위 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사람들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인지구조를 도출하라 할 때 막 수십 개를 도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도 5개, 3개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3, 4개밖에 도출 못하는 사람이 도출한 1개랑 수십 개를 도출한 사람이 도출한 1개랑 같은 동일한 그 중요도를 가져야 되냐. 이 몇 개 도출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도출한 1개가 더 소중한 인지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각 그리드별로 그 인지구조가 차지하는 비율 5개 중에 하나면은 한 그리드에 5개 중에 하나면 그 그리드의 20%를 차지하는 인지구조일 테고요. 10개 중에 하나면 이제 그 그리드에서 10%에 해당되는 인지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평균 정규화 변동으로 얼마나 얘가 자주 언급되는 것이냐, 얼마나 인지구조의 비율을 많이, 인지구조 중 어느 정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이런 걸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처음에 그리드를 조사할 때 이제 마지막 토탈리 얘 점수를 매겨라, 그러니까 요소의 점수를 매겨라 했을 때 이 점수랑 오버럴한 점수랑 그다음에 유사한 인지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인지 구조가 오버럴 점수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개가 유사하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유사도 분석인데요. 우리가 싱글 그리드의 경우는 그 인지구조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내용 분석을 합친 경우는 이 유사도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허니 컨텐츠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런 그 레파토리 그리드로 분석을 해서 멀티 그리드를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전체 모든 학생들한테 이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저를 다 찾아오시면 좀 더 저희 랩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드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드별로 어떤 종류의 그리드가 유사한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인지 구조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지 구조를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인지 구조가 나온 건 심사수고와 의도라는 게 비율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다 동일한 게 아니고요. 지방의 경우는 걔의 비율이 더 높은데 도시 경우에는 심사수고와 의도라는 게 이게 뭐에 대한 거를 분석한 건지 모르겠지만 얘는 좀 비율이 좀 낮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산출물에 대해서는 그
지방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도시 사람들이 더 중요시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비율을 보고서 지방과 도시 사람들에서 도출되는 레파토리 그리드의 인지 구조의 비율이 다르다. 뭐 이런 것들도 분석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